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윌리엄 윌슨입니다. 1839년에 발표된 윌리엄 윌슨은 작가 특유의 어둡고 섬뜩한 분위기로 인간의 이중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윌리엄 윌슨 시작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임시로 윌리엄 윌슨이라고 해두자. 굳이 내 본명을 밝혀 내 앞에 놓인 이 아름다운 지면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 있어 너무 심한 모멸과 공포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다. 그 비할 데 없는 오욕은 바람조차 분노하여 이미 이 세상 끝까지 큰 소리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 아,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몰라 지옥에 떨어진 나하니여. 이 세상과 명예, 영화, 그 황금과도 같은 희망에 대하여 그대는 이미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노라. 그리고 그대의 희망과 천국 사이에는 끝없는 암담한 먹구름만이 영원히 무겁고 어둡게 드리워 있을 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필설로 다하지 못할 비참함과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즉, 이 시기에 나는 급격히 타락해 갔지만 오늘은 단지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단계적으로 타락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경우는 실로 한순간에 마치 외투 하나를 벗어 던지듯 일체의 덕성을 벗어 던지고 말았다. 굳이 말하자면 나는 별것 아닌 사악하면서 엘라 가발스를 능가하는 흉악함으로 마치 거인이 한 걸음 내딛듯 단번에 전락했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 어떤 단 하나의 사건이 이 무서운 화를 초래했는지에 잠시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죽음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 그 그림자는 겨우 내 마음에도 일종의 정적을 가져다 주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나는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 아니 연민이라 부르고 싶은 것에 목말라 한다. 어떤 의미로는 나 또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환경의 노예였다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믿어주기 바란다. 내가 지금부터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나의 인생이 진실로 과오의 사막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일생이었다 해도 여러분은 적어도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숙명이라는 작은 오아시스를 찾아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보다 강한 유혹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처럼 이런 시험을 받고 또 이렇게 타락한 적은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아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난 그렇게 생각한다. 나처럼 번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실로 나는 몽환 중에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여러 환각 중에 가장 신비로운 환각의 공포와 비밀의 제물이 되어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본래 환상적 경향과 흥분하기 쉬운 기질을 갖고 있는
어느 가문의 후예로 태어났다. 겨우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할 무렵부터 나는 이미 이 가게의 특징을 충분히 이어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였다. 그것은 내가 성장하면서 더욱 심해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들에게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매사에 매우 손해를 입는 원인이 되었다. 끝없는 변덕의 포로가 되어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는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격정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다. 나와 똑같이 마음이 약하고 평생을 병약함에 고민하던 부모님 역시 나의 이런 나쁜 천성을 저지할 힘이 없었다. 무력하고 잘못된 방향일지언정 때로는 그것을 교정하려 노력해 본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언제나 온전히 부모님의 실패와 나의 승리로 끝날 뿐이었다. 그 후로 나의 한마디는 우리 집의 법이 되었다. 세상의 다른 아기들이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할 나이부터 난 이미 완전한 내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명의야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자기 행동의 주인이었다. 내 학교 생활의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영국의 안개 자욱한 어느 마을에 커다랗고 볼품없는 엘리자베스 왕조풍의 건물로 이어진다. 옹이가 울퉁불퉁한 거대한 노목이 셀 수 없이 많고 건물이란 건물은 모두 무섭도록 낡은 것이었다. 고색 창연한 오래된 시가지, 실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꿈같은 마을이었다. 지금도 내 마음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가로수길의 상쾌함을 느끼고 무수한 거목들의 향내를 맡으며 깊고 공허하게 울리는 교회 종소리의 여운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곤 한다. 꼭 1시간마다 애절하고 어두운 교회 종소리가 격자 무늬의 고딕 첨탑을 에워싸면서 잠들어 있는 어스름한 대기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 학교에 관계된 추억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더듬는 것은 지금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깊은 불행. 그것도 너무나 현실적인 불행에 무릎을 꿇은 지금의 내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한 줄 두 줄 끼적이는 가운데 설사 그것이 덧없는 것일지라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리라 믿는다. 게다가 이 추억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쓸데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훗날 나를 완벽하게 지배한 운명에 대해 막연한 첫 경고를 준 시기와 장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커다란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계속 추억을 더듬어 가기로 하자.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학교의 건물은 낡고 형태도 고르지 못했다. 널찍한 군의 주위에는 기와로 만든 튼튼한 담이 빙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는 회반죽에 유리 파편이 가득 박혀 있었다. 마치 감옥과도 같은 이 담이 우리 세계의 한계였으며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겨우 일주일에 3번뿐이었다. 한 번은 매주 토요일 오후 조교수 2명의 인솔로 근처 들판에 나가 잠시 집단 산책을 할 때이고 또 한 번은 일요일에 2번,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똑바로 줄을 서서 마을에 있는
유일한 교회의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에 갈 때였다. 교회 목사님은 다름 아닌 우리 학교 교장이었다. 그가 장중한 발걸음으로 설교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나는 멀리 떨어진 2층 내 자리에서 얼마나 놀랍고 곤혹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던지. 너무나도 엄숙하고 온화한 얼굴, 누가 봐도 성직자답게 펄럭이며 윤기 나는 긴 옷, 정성스레 가루를 뿌린 위엄으로 가득 찬 커다란 가발. 아, 과연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거지 상에 코담배로 더럽혀진 양복을 입고 회초리를 손에 든 채 준엄하기 그지없는 교칙을 장려하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귀기하기 짝이 없는 수수께끼였다. 육중한 담벼락 한 구석에는 그보다 배로 육중한 무늬 하나, 암울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빗장과 징 등 모든 것이 쇠로 만들어진 데다 문 위에는 쇠로 만든 날카로운 철책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한눈에도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 앞서 말한 3번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는 결코 열리지 않는 그 문은 한번 열릴 때면 거대한 경첩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한하고 엄숙한 세계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그보다 더 무한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넓은 학교 부지에는 군데군데 쑥 들어간 넓은 공터가 많이 있어 매우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들 공터 중 가장 넓은 서너 개가 운동장이었다. 땅은 평평하고 표면에 고운 모래 자갈이 깔려 있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곳에는 나무도 없고 벤치도 없었다. 그 비슷한 것도 없었다. 물론 그런 것은 모두 교사 뒤쪽에 있었고 정면에는 작은 화단이 있어 회양목과 다른 관목이 심어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지를 지나가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처음 입학할 때나 졸업할 때 아니면 기껏해야 크리스마스나 여름 방학에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방문하여 서둘러 집에 돌아갈 때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교사는 얼마나 낡고 이상한 건물이었던가. 그리고 내게 있어 얼마나 신비한 매력을 지닌 궁전이었던가. 글자 그대로 우여곡절과 같은 그 구조, 이해할 수 없는 내부 구획은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이 2층짜리 교사의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문득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방과 방 사이에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반드시 서너 단의 계단이 있었고 게다가 옆으로 빠지는 통로가 너무 많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 건물 전체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관념은 마치 무한에 대해 사색할 때의 관념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 학교에 5년 동안 재학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과 20명 남짓한 그부들에게 각각 주어진 작은 침실이 건물의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조차 끝내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교실은 건물 안에서,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방이었다. 무서우리만치 길고 좁았으며 천장이 낮아 음침했다. 창문은 뾰족한 고딕풍이고 천장에는 떡갈나무 판을 댔다. 가장 안쪽에 왠지 기분 나쁜 한 구석에
사방 3미터 정도의 네모난 칸막이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 브런즈비 교장이 업무를 보는 성지였다. 이곳은 커다랗고 무거운 문이 달린 경관 구조였는데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문을 열어보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영겁의 고통 속에 죽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또 다른 구석에는 비슷한 칸막이 2개가 있었는데 이곳 또한 경외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했지만 상당한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하나는 고전 과목 선생님의 교단이었고 또 하나는 영어 겸 수학 선생님의 교단이었다. 방 안에는 이를 데 없이 많은 의자와 책상이 끝도 없이 난잡하게 얽히설키 어질러져 있었다. 게다가 그것들은 모두 고풍스럽고 새까맸으며 무섭게 낡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는 그야말로 손때가 꼬질꼬질 묻은 책들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고 예전엔 그나마 다소 원래 모습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원판은 이제 칼로 조각된 누군가의 이름이나 이니셜, 기괴한 그림 때문에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또 다른 한편 끝에는 물이 든 큰 통이 있었고 반대쪽 끝에는 이 또한 엄청나다고 할 큰 벽시계가 걸려 있었다. 나는 이 고색 창연한 학교에 장엄한 담에 둘러싸여 10살부터 15살까지 권태도 모르고 혐오도 모른 채 보냈다. 아직 풍요로운 소년의 두뇌는 흥미를 충족시키는데 결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음울하고 단조로운 학교 생활도 내게는 나이를 좀 먹은 후 알게 된 향락으로 인한 흥분이나 성인이 된 후 죄악으로 인해 얻게 된 흥분보다도 훨씬 강렬한 자극이 넘쳐 흐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년 시절의 마음은 이때 이미 수많은 비정상적인 방향, 정상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어른이 된 후에는 아주 어린 유아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거의 이렇다 할 인상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이른바 잿빛 그림자처럼 그저 희미하고 단락적인 기억에 불과하고 단지 미미한 쾌감과 만화 경과도 같은 고통의 모호한 재현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유년 시절에 이미 어른처럼 강렬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카르타고 유적의 메달 문양 못지않게 선명하고 확실하고 결코 마멸되지 않는 선을 그리며 내 기억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실 세속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특히 이렇다 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없었는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암귀와 복창, 정기적 휴식과 산책, 때때로 일어나는 운동장에서의 싸움, 놀이, 장난, 겨우 이런 것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미 완전히 사라져버린 마음의 마술로 인해 내게 끊임없는 감동과 한없는 풍요로운 사건, 그리고 그야말로 무한히 다채로운 감정과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격심한 흥분을 맛보게 해줬다. 아, 즐거웠던 시절이요. 사실 매우 정열적이고 절대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내 성격 때문에 난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특이한 놈이란 정평을 얻게 됐고 언제부턴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들 사이에서 서서히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그는 나와 친척도 아니었는데
성과 이름이 똑같았다. 물론 그것만이라면 별 이상할 것도 없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분명 명문가 출신이긴 하지만 내 이름은 매우 흔한 것이었으며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일반 민중의 것이 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도 나는 윌리엄 윌슨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는 이 가명도 본명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학교에서 통용되는 말인 이른바 우리 그룹 중에서 오로지 단 한 명, 이 동성동명의 소년만이 학업이나 교정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 싸움 등에 있어 일부러 내게 대항하고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내 말을 무시하고 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그는 내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든 즉각 간섭했다. 만일 세상에 절대적인 전제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 힘이 약한 친구들에 대한 소년 폭군의 전제주의일 것이다. 윌슨의 반항은 내게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 남들 앞에서야 항상 그의 말이나 행동을 무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두려웠던 게 사실이다.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내게 반항하는 그 능력. 사실 나는 그에게 그저 지지 않으려고 시종일관 전전긍긍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우월감이나 나와의 갈등을 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친구들은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사실 그의 경쟁심이나 저항, 특히 내 의지에 대한 건방지기 짝이 없는 집요한 간섭도 우리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결코 노골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언제나 자신 안에서 자신을 자극하여 남을 이기게 하는 야심이나 정열이 그에게는 없는 것 같았다. 그의 대항 의식은 단지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놀라게 하며 괴롭히려는 매우 일시적인 기분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의 불법이나 모욕, 반항 가운데 놀랄 정도로 어울리지 않고 하나도 재미없는 일종의 애정이 넘치는 태도가 섞여 있는 것을 느끼고 나는 놀라움인지 불쾌감인지 모를 그런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결국 나는 그의 이 기묘한 태도가 비열하게도 나에 대해 머리 꼭대기에서 보호자 노릇을 하려는 극도의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상급생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둘이 형제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둘의 이름이 같다는 점과 우연히 같은 날 입학했다는 점 외에도 지금 말한 윌슨의 이런 특징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보통 하급생에 대해 자세히 알려 하지는 않는다. 앞서도 말했지만 윌슨은 아무리 먼 친척까지 따져봐도 우리 집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형제였다면 아마 그냥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였음에 틀림없다. 학교를 떠난 후 난 우연히 그가 1813년 1월 19일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약간 놀라운 우연이다. 왜냐하면 이날이야말로 내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윌슨의 경쟁심과 참기 힘든 반항심에 밤낮으로 고민하면서도 그를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다. 사실 윌슨과 나는 거의 매일 말다툼을 벌였다. 게다가 그는 남들 앞에서는 내게 승리를 양보하면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이긴 것은 그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내 자부심과 그의 침착함이 둘 사이를 이른바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 정도로 유지시켜줬다. 돌이켜보면 둘의 성격 중에는 너무나도 잘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 때문에 나는 때때로 만약 둘의 입장이 지금 같지 않았다면 충분히 우정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사실 그에 대한 나의 진실된 감정을 털어놓자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건 고사하고 대략적인 설명을 하기조차 곤란할 것이다. 실로 잡다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혼재했다. 초조한 적개심, 그러면서도 증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얼마간의 경의, 나아가 그 이상의 존경, 대단한 경외심, 끊임없이 불안한 호기심 등이었다. 도덕론자들에게는 새삼 부언할 필요도 없겠지만 결국 윌슨과 나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우리 둘 사이에 존재했던 이 이례적인 관계가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으나 그 때문에 그에게 자주 공격을 가하곤 했는데, 물론 그것은 종종 있는 일로서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공격은 진지하고 단호한 형태를 취하기보단 모두 야유와 장난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노력은 제 아무리 계획이 잘 짜여져 있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윌슨은 자기가 꺼내는 짓궂은 농담은 재미있어 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약점은 보이지 않고 남의 웃음을 사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기죽지 않는 근엄함을 다분히 갖고 있었다. 물론 단 한 가지 약점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 그의 선천적 질병에서 오는 육체적 특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만약 나처럼 꼬치꼬치 캐고 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것이다. 즉 그는 인후부 기간에 어떤 결함이 있어 어떤 경우라도 낮게 속삭일 뿐 큰 소리 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이 별것 아닌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시작했다. 윌슨이 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며 그 중에서 나를 몹시 괴롭히는 장난이 한 가지 있었다. 아무리 그가 총명하다지만 어떻게 그렇게 시시한 일이 내게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그가 내 약점을 잡은 뒤로 그는 거의 끊임없이 이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평범한 내 성과 천하진 않지만 어디에나 널려있는 내 이름을 매우 싫어했다. 이 이름을 들으면 귀가 썩는 것 같았다. 따라서 나와 같은 날에 윌리엄 윌슨이 한 사람 더 입학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분노를 느꼈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남이 나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항상 2번은 불릴 것이며 매일매일의 학교 생활에 있어 그가 항상 옆에 있으니 이 불쾌한 이름 덕에 그와 내가 헷갈릴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내 이름이 더욱 싫어졌다. 이렇게 해서 생긴 나의 고통은 그 후 매사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한층 더 심해졌다. 당시에는 아직 둘이 나이가 같다는 놀라운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단지 둘이 키가 같고 체형에서부터 얼굴 윤곽에 이르기까지 이상할 정도로 닮았다는 것은 나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상급생들 사이에 떠도는 둘이 친척이네 어쩌네 하는 소문도
내겐 듣기 싫은 고통이었다. 요컨대 우리 둘의 유사함, 즉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처한 경우에 있어서도 비슷하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나마 언급됐을 때만큼 나를 진심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나는 그런 불안을 항상 전전긍긍하며 감추고 있었고, 친척 운운하는 소문을 제외하면 윌슨 이외의 친구들은 이 유사함을 직접 화제로 삼은 적도 없었고 눈치조차 못 챈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직 윌슨만이 여러 관점으로 볼 때 나 못지않게 이 유사성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그가 남다른 총명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단지 나와 닮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똑같이 모방하려면 물론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한다. 그는 보기 좋게 그것을 흉내냈다. 복장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걸음걸이나 일체의 동작도 그는 어렵지 않게 흉내냈다. 그는 자신의 선천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까지 빠뜨리지 않고 흉내냈다. 물론 내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는 흉내낼 수 없었지만 목소리의 톤은 똑같았다. 그의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어조는 아예 내 목소리에 메아리가 되어버렸다. 이 절묘한 흉내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이 흉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점이었다. 그러니 윌슨의 기묘하게 비꼬는 듯한 웃음을 내가 참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속의 효과가 내게 나타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이 내게 준 고통에 혼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남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 다른 학생들이 그의 속셈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의 성공을 인정하지도 함께 나를 조소하지도 않는 것이 내게는 오랫동안 의문으로 남아있다.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마 그가 내 흉내를 내는 것이 매우 서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리라. 아니, 그보다는 그가 너무나 치밀하게 흉내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안전이 보장된 것일지도 모른다. 즉,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볼 때 바보들은 표면적인 유사함만을 보지만 그는 그런 것을 경멸했고 단번에 그림의 정신 전체를 파악하여 그저 혼자 봐라, 혼자 고통받아라 하고 나에게 내민 것이 아닌가 싶다. 나에 대해 그가 취한 참을 수 없는 보호자적인 태도와 내 의지에 대한 계속되는 쓸데없는 간섭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이 간섭은 종종 아주 무례한 충고의 형태를 취했는데 오히려 공공연한 것이 낫지 은근슬쩍 빗대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것이 혐오스러웠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 혐오감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제 먼 옛날 일이 된 지금 그를 위해 이것만은 인정해야겠다. 만일 내가 당시에 그렇게도 혐오스럽고 모욕으로 가득 찬 그 의미심장한 귓속말 충고를 그렇게 질색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더 선량하고 행복한 인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와 후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그가 참견하는 것을 점점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날로 더해가는 그 견딜 수 없는 거만함을 드러내놓고 미워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친구로서의 그에 대한 초기의 내 감정은 오히려 쉽게 우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가 지나치게 나서는 일은 분명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내 감정은 그에 반비례하여 적극적인 증오로 변해 있었다. 아마 어느 시기에 그도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그 후로는 그가 나를 피했고 적어도 내 눈에는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둘이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가 평소와 달리 긴장을 풀었는지 그답지 않게 노골적으로 응수해왔다. 그때였다. 나는 그의 어조와 태도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문득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니, 적어도 발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처음엔 놀랐지만 이윽고 매우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희미하고 어두운 꿈과 같은 내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실 그것은 기억 자체가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정말 맥락도 없고 별것도 아닌 기억이긴 했지만 그때 내 머리를 압박하던 그 답답한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를 아주 아득한 먼 옛날부터 분명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착각은 금방 사라졌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단지 이 동성동명의 기묘한 친구와 내가 이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눌 날을 확실히 밝히고 싶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방이 있는 이 커다랗고 낡은 건물에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큰 방이 몇 개 나란히 있었는데 학생들은 거의 이런 방에서 잠을 잤다. 너무나 무질서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건물에는 버려진 공간이랄까 좁은 구석이나 움푹 들어간 장소가 많이 있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찬장 정도의 크기로 한 곳에 한 사람 이상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지만 브런즈비 박사의 경제적 수완은 그것조차 침실로 이용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우리 윌슨의 것이었다. 5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 밤이었다. 앞서 말했던 말다툼이 있은 직후였는데 난 모두가 잠든 후에 살며시 일어나 한 손에 램프를 들고 발소리를 죽인 채 텅 빈 좁은 복도를 지나 내 침실에서 그의 침실로 향했다. 실은 나는 지금까지 항상 실패만 거듭했지만 어떤 짓궂은 장난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 내가 갖고 있는 저기를 그에게 지겹도록 맛보여 줄 때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방 앞에 도착해 램프는 덮개를 씌워 밖에 두고 소리 없이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디딘 후 조용한 숨소리를 확인했다. 그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방 밖에 놔둔 램프를 갖고 들어와 침대 곁으로 갔다. 침대 주위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 계획대로 살짝 커튼을 들추자 밝은 빛이 자고 있는 그의 얼굴 위에 비춰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은 그의 잠든 얼굴에 꽂히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이
내 전신을 감쌌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릎이 후들거렸으며 막연하면서도 견딜 수 없는 공포가 내 몸을 점령했다. 나는 겨우겨우 숨을 내쉬며 잠든 그의 얼굴에 램프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이것이 과연 윌리엄 윌슨의 얼굴이란 말인가? 분명 그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난 그 얼굴이 왠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마치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대체 이 얼굴에 무엇이 나를 이토록 놀라게 하는 건가? 나는 계속 응시했다. 머릿속은 지리멸렬한 생각들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생생하게 깨어있을 때의 그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 결코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 이름도 똑같다. 얼굴과 체형도 그렇다. 학교에 들어온 날까지 똑같은 것이다. 또 있다. 내 걸음걸이, 목소리, 버릇, 몸짓에 이르기까지 판에 박은 듯 재현해내는 그의 그 집요하고 무의미한 흉내. 하지만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얼굴이 아무리 오랜 습관이라고 해도 단지 짓궂은 흉내의 결과라니.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는 등골에 오한가도 같은 것을 느끼며 램프를 끄고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그 낡은 학원 건물을 도망치듯 뒤로 한 후 결국 2번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난 몇 달 동안을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이튼에 입학했다. 집에서 쉬는 동안 브런즈비 학원에서 일어난 일의 기억도 거의 희미해져 갔고 적어도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은 현저히 달라져 있었다. 그 이상한 경험도 이젠 그저 지나간 비극일 뿐이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여유도 생겼고 가끔 그 생각이 나더라도 내가 왜 그렇게 경솔하게 믿어버렸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집안의 내력인 풍부한 상상력 때문이겠지 하며 혼자 쓴웃음을 짓는 정도였다. 게다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은 이튼에서의 내 생활의 특성상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얼마 후 정신없이 타락의 늪에 떨어진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내 행동의 소용돌이는 과거의 생활 따위는 거품만을 남긴 채 순식간에 씻어내려 무겁고 진지한 인상은 남김없이 삼켜버리고 없어도 그만인 기억들만 남겨두었다. 물론 학교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을 무시하는 정도이긴 했지만 나의 이 천박한 생활을 지금 일일이 말할 생각은 없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린 3년의 세월은 한편으론 벗어나기 힘든 고착된 악습을 형성함과 동시에 내 키를 다소 비정상적일 정도로 자라게 했다. 내가 일주일이나 정신없이 놀고 나서 내 나쁜 친구들 중에서도 정애들만 추려 방에 몰래 불러 비밀 파티를 연 것도 그 즈음이었다. 시간은 벌써 한밤중이었지만 우리는 평소처럼 날이 밝도록 마실 생각이었다. 술이 물처럼 없어졌고 술보다 더 위험한 유혹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었다. 동쪽 하늘에는 이미 희미하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우리의 광란의 향연은 오히려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카드와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한 내가 신에 대한 모독의 말을 내뱉으며 축배를 들자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문득 내 방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와 함께 기침 섞인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급한 볼일로 나를 찾아온 사람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취한 나는 갑자기 찾아온 이 침입자로 인해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뻤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여섯 걸음 떨어진 현관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천장이 낮고 좁기까지 한 현관에는 램프도 없어 이 시간에 빛이라고는 반원형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극도로 약한 아침 햇살뿐이었다. 내가 현관 문턱을 막 넘으려는 순간이었다. 나와 똑같은 키, 그리고 그때 내가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당시 유행하던 캐시미어로 만든 흰색 모닝코트를 입은 청년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정도는 희미한 아침 햇살로도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다. 내가 현관에 나가자 그 청년은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윌리엄 윌슨. 그 순간 나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의 몸짓과 내 눈앞에 내민 그 손가락의 떨림.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경악했지만 내가 그렇게 심하게 동요한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그의 목소리에 숨겨진 마치 질타라도 하는 듯한 엄숙한 경고의 어조. 단 몇 마디뿐이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의 성질과 음색과 상태. 그것이 벼락처럼 내 마음에 떨어졌고 단숨에 내 지나간 나날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겨우 제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이 일은 어지러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됐지만 그것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빨랐다. 나는 한 2, 3주 동안을 그저 이궁리 저궁리 하거나 병적인 망상에 빠져 지냈다. 짓궂게도 나를 방해하고 넌지시 경고를 던져 나를 괴롭히는 그 귀귀한 인물. 그가 누구인지 내 마음을 속일 수 없었다. 그런데 대체 이 윌슨은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내가 브런즈비 학원에서 도망쳐 나온 날, 그도 가정사정으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쯤 지나자 내 머릿속은 앞으로 옥스퍼드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으로 가득 찼고 난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옥스퍼드에 곧 들어가게 되었다. 게다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나의 부모는 이제 습성이 되어버린 방탕에 마음껏 빠질 수도 있고 영국에서 내노라 하는 귀족 집안의 자제들과도 낭비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만한 여비와 학비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악덕의 박차가 가해지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성향은 곧 2배의 속도로 폭발했다. 난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향연에만 빠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도의마저 짓밟아 버렸다. 이제 와서 그런 방탕의 전말을 세세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저 당시에 내 문란한 생활이 어떤 방탕아도 울고 갈 정도였고 내가 새로 고안해낸 나쁜 짓들도 셀 수 없이 많았으며
덕분에 나는 당시 유럽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대학이었던 옥스퍼드의 통상적인 악덕 행위의 긴 목록에 결코 짧지 않은 추가 사항들을 덧붙였다는 말이면 충분하리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결국 이곳에서 신사로서의 체면조차 완전히 던져버리고 끝내 직업 도박사들의 더러운 수법까지 배우고 연마하여 친구들 가운데 멍청한 친구들을 골라 그렇지 않아도 막대한 내 수입을 더욱 늘리는 상습적 수단으로 이용했었다는 사실까지는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이 악행의 비정상성이야말로 실은 그것이 세상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행해진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가장 주된 이유였다. 사실 그 방탕하게 그지없고 구제불능인 내 친구들조차 화려한 것 좋아하고 개방적이며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나 윌리엄 윌슨, 이른바 옥스퍼드 제일의 돈 잘 쓰는 호남아 윌슨이 설마 그런 파렴치한 소행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의심하느니 그들은 차라리 눈앞에 명명백백한 증거를 의심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추종자들은 나의 어리석은 행동들도 그저 왕성한 젊은 혈기의 소치, 단지 남들보다 심한 변덕의 소치일 뿐이라 여겼고 무시무시한 악덕 행위조차 그저 생각 없는 방탕한 생활의 탓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내가 한 2년을 이런 식으로 감쪽같이 보내고 있을 때 그랜디닝이라는 이름의 젊은 벼락부자 귀족이 옥스퍼드에 입학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에틱스 헤로디스에 지지 않는 부자인데 그 재산을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모았다고 했다. 얼마 후 나는 그가 전응아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물론 내 사기 수법을 써먹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나는 그에게 자주 트럼프 게임을 하자고 했고 도박사들이 흔히 그렇듯 한층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초기에는 그가 꽤 많이 따게 해줬다. 그러던 중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늘이야말로 마지막 결전의 날이라고 마음을 먹고 둘의 친구인 프레스톤이라는 학생의 방에서 그와 만났다. 프레스톤을 위해 한마디 변론을 하자면 그는 물론 내 계획을 추호도 알지 못했다. 난 내 계획을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10명 정도의 친구들을 더 불렀다. 특히 게임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내 먹이인 그랜디닝 스스로가 시작하자고 말할 수 있도록 우연한 계기를 마련하느라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아, 이런 혐오스러운 이야기는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교활한 지혜가 곳곳에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수법에 걸려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게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그랜디닝과 한판 승부에 돌입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게임을 진행시켰다. 게다가 게임 종목은 내가 특히 자신 있는 에카르테였다. 다른 녀석들은 우리의 흥미진진한 승부에 자신들의 게임은 그만두고 우리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다. 게다가 내가 교묘한 책략으로 밤부터 술을 잔뜩 먹여놨으니 그랜디닝은 이미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일종의 광기와도 같은 초조함을 보이며
카드를 섞거나 나누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 초조함은 분명 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갑자기 크게 이기자 그는 술을 한 잔 쭉 들이켠 뒤 이미 막대한 액수로 불어난 판돈을 2배로 올리자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치밀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그러다 드디어 그의 말투가 거칠어지자 나는 화가 난 척하며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결과는 물론 그가 얼마나 완벽한 내 먹이였는가를 증명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1시간도 안 돼서 그의 빚은 4배로 불어났다. 이미 술로 인한 분홍빛 열기는 그의 얼굴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이제 그의 안색은 놀랍게도 실로 대단할 정도로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놀랍게도 라고 나는 말했다. 왜 내가 놀랐냐 하면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는 대단한 부자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그가 잃은 액수는 분명 막대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사색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고 나아가 이렇게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방금 들이킨 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난 무엇보다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신의 평판에 상처가 나는 것이 싫었다. 이런 매우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이제 게임을 그만하자고 단호히 말하려 한 바로 그때였다. 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에 비친 어떤 표정과 그랜디닝의 입에서 새어나온 무서운 절망의 외침으로 인해 겨우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상대를 완전히 파산시켜버렸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의 동정을 받기에 충분하고 악마조차 그 마술을 뻗치지 못할 만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물분이 되어버린 불쌍한 그의 모습은 온 방 안에 숨막히는 암울함을 가져왔다. 방 안에 잠시 깊고 깊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친구들 중 그래도 아직은 선량함을 간직한 녀석들이 나에게 던지는 듯한 모욕과 비난의 시선을 아프도록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실제론 아주 잠시 동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참을 수 없이 불안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내려준 것 또한 호련히 나타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한순간 그 방의 육중한 문이 무서운 기세로 활짝 열리며 방 안의 불이란 불이 모조리 마법처럼 꺼지고 말았다. 불이 꺼지는 순간 나는 딱 나만한 키에 한 낯선 남자가 망토로 몸을 감싼 채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위는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그저 그 남자가 우리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던져놓은 국도의 놀라움에서 아직 아무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침입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낮고 분명하며 게다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나는 등골이 오싹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나는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나는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은 이자, 실제로 오늘 밤 그랜디닝에게 에카르테로 막대한 돈을 뜯어낸 이자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이자의 정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자의 왼쪽 소매깃 안쪽과 테두리를 두른 모닝코트의 큰 주머니 안쪽에 숨겨놓은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방 안에는 지죽은 듯이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가 할 말을 마치자 돌아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버렸다.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다.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공포를 한순간에 느꼈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 공포조차 천천히 곱씹을 여유는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 즉각 여러 명의 손이 나를 거칠게 붙잡았고 순식간에 다시 불이 켜졌다. 그리고 내 몸수색이 이루어졌다. 소매깃 안에서는 에카르테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가 모조리 나왔고 모닝코트의 주머니에서는 몇몇 패가 나왔다. 이것은 방금 게임에서 쓰던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좋은 패는 모두 상하의 가장자리가 약간 두껍고 안 좋은 패는 반대로 좌우 부분이 두꺼워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롱대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이런 카드를 쓰면 상대가 늘 하던 대로 카드를 세로로 섞었을 때 자연히 좋은 패가 내 쪽으로 오게 돼 있고 반대로 내가 가로로 섞었을 때는 상대에게 안 좋은 패만 건네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친구들이 차라리 흥분하며 내게 화를 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모욕적인 시선을 던지거나 나를 비웃든지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윌슨 군? 방 주인인 프레스톤이 허리를 굽히고 그의 발밑에서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모피 망토를 주워들며 말했다. 윌슨 군, 이거 자네 거야. 날씨가 매우 추웠으므로 난 내 방에서 나올 때 실내복 위에 망토를 걸치고 왔다가 이 방에 들어와서 벗어놓고 있었다. 그는 망토의 주름 사이를 들여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자네 수법을 알아내기 위해 더 이상 이런 곳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 자네도 벌써 알고 있겠지만 자넨 옥스퍼드를 떠나야 할 거야. 적어도 당장 내 방에서 나가주기 바라네. 아무리 내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더라도 이 모욕적인 한마디에는 즉시 폭력이라도 써서 분노를 터뜨려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나의 관심은 완전히 이 세상 일같지 않은 한 사실에 쏠려 있었다. 내가 입고 온 망토는 매우 훌륭한 모피 망토였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고 입이 벌어질 만큼 비싼 것이었다는지는 새삼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독특하고 기발한 고안으로 특이하게 디자인된 것이었다. 나는 실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까다롭게 멋을 부렸다. 따라서 프레스톤이 문 옆에서 주워든 망토를 내게 건네주었을 때 나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경악을 느꼈던 것이다.
그때 내 망토는 내가 이미 주어 내 팔에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내민 망토가 정말로 어느 구석을 봐도 내 것과 완전히 똑같지 않은가. 그러고 보니 내 정체를 폭로한 그 기묘한 자도 분명 망토를 입고 있었다. 이 방 안에 모인 사람 중 망토를 입은 사람은 그와 나 말고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와중에도 아직 얼마간의 침착함이 내게 남아 있었는지 나는 프레스톤이 내민 망토를 아무 말 없이 받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 망토 위에 걸치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공포와 굴욕으로 저리도록 아픈 가슴을 안고 옥스퍼드를 떠나 대륙으로 총총히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덧없는 도피행이었다. 짓궂은 운명은 마치 승리를 축하하듯 날 몰아댔다. 사실 그 알 수 없는 지배력의 영향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증오스러운 윌슨이 또다시 내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내 마음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나쁜 녀석. 로마에서는 모처럼 내가 야심을 펼치려는 순간 마치 날벼락처럼 정말 생각도 못했던 형태로 내 발목을 잡았다. 비엔나에서도 베를린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진심으로 그를 저주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마침내 나는 돌림병을 피해 달아나듯 그의 예측 불가능한 폭정으로부터 숨어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땅끝까지 도망친들 어찌 그것이 덧없는 도피행이 아닐 수 있을까? 도대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몇 번이나 내 마음에 질문을 던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답은 알 수 없었다. 이번엔 그의 무례하기 짝이 없는 감시 형식과 방법, 그리고 주요 특징 등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음미해 봤다. 하지만 거기에도 특별히 억측의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단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최근 그가 나를 방해했던 수많은 일들 중 그가 나타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실행을 방해한 것은 만일 그것이 그대로 수행되었다면 무서운 악행으로 끝났을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전행에 가까운 권력에 대해 이게 무슨 비참한 명분이란 말인가. 또 하나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박해자인 그가 나와 같은 복장을 한다는 기묘한 발상은 실로 세심하게, 그것도 기적에 가까운 치밀함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면서 몇 번이나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과연 윌슨이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만은 그가 현학적인지 어리석은지 난 알 수 없었다. 이튼에서는 내게 충고를 했고 옥스퍼드에서는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로마에서는 내 야심을, 파리에서는 내 복수를, 나폴리에서는 내 격정적인 사랑을,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내 탐욕이라 오해하여 이 모든 것을 번번이 방해했던 이자,
이른바 내게 있어 악마, 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내 학창시절의 윌리엄 윌슨인 것을. 나와 동명이인이며 친구이며 경쟁자였던 자. 실로 브런즈비 학원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경쟁자 윌슨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리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일까?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보다 이제 어서 마지막 무대로 얘기를 옮겨야겠다. 지금까지 나는 이 고압적인 전제 군주에 대해 실로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왔다. 윌슨의 고매한 성격, 놀라운 총명함, 마치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할 만한 그 존재에 대해 내가 항상 느껴온 것은 심오한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그의 불손함이나 여타 특징으로 인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과 더불어 난 그 앞에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어찌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렇게 강한 반발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의 횡포에 대해 슬금슬금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즈음에 이르러 나는 완전히 술에 절어 살았으며 그런 생활이 예의 그 유전적 소질에 광기 어린 영향을 주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것을 참지 못했다. 이제 겨우 불평불만을 중얼거리며 머뭇머뭇 반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박해자는 한 발 물러선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저 내 착각이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어쨌든 나는 이제 겨우 불타는 희망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다시는 그런 녀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굳은 결의를 남몰래 다졌던 것이다. 1805년 사육제 기간에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다. 난 나폴리에 있는 디플로리오 공작의 저택에서 열린 가장 무도회에 참석했다.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인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실내의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게다가 빽빽이 들어찬 사람들 틈을 가르며 큰 홀을 빠져나오는 것도 적잖이 내 화를 돋우었다. 왜냐하면 나는 늙은 디플로리오 공작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공작 부인을 열심히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공작 부인을 찾은 것은 어떤 야비한 동기가 있어서였지만 그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묻지 말기 바란다. 마음 편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점잖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작 부인은 그녀가 오늘 입을 의상에 대해 미리 내게 말해준 상태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난 서둘러 그녀 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난 문득 누군가가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얹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도저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낮은 저주의 속삭임을 들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대로 뒤를 돌아보며 나를 방해하는 자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과연 내 예상대로 그는 나와 똑같은 의상을 입고 있었다. 파란 공단으로 만든 스페인식 망토를 걸치고 허리에 두른 진홍색 가죽띠에는 가는 칼이 꽂혀 있었다. 얼굴은 까만 공단 가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제길.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난 이렇게 소리쳤다. 게다가 내가 외친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다시 새로운 분노를 불태우는 장작이 되었다. 제길, 이 사기꾼아. 지옥에 떨어질 이 나쁜 놈아. 아무리 날 쫓아다녀봤자 누가 네 녀석 속셈대로 그 손에 죽을 줄 아느냐. 자, 따라와.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찔러 죽일 테다. 난 그대로 우격다짐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그를 무도실 옆에 붙은 작은 휴게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세게 밀쳤다. 그가 벽에 부딪혀 비틀거리는 동안 난 문을 잠그고 그에게 저주의 욕설을 퍼부으며 칼을 뽑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작은 한숨을 쉬고 묵묵히 칼을 뽑아들고 자세를 취했다. 시합은 실로 간단했다. 나는 광기와 흥분으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으므로 내 한쪽 팔에 천만 대군의 힘을 느끼고 있었다. 난 눈 깜짝할 사이에 맹렬한 기세로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난폭하고도 무참하게 그의 가슴을 몇 번이나 찔러댔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의 열쇠를 따는 소리가 들렸다. 난 황급히 그것을 제지하고 다시금 빈사의 상대 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나를 덮친 그 경악, 그 공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과연 존재할까? 그저 잠시 한순간 눈을 돌리고 있는 동안 방 한 구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극심한 낭패감 때문인지 그 순간 나는 분명 거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거울 앞으로 다가가자 거울 저편에서도 잿빛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물론 그건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틀림없이 내 숙적, 이제 단말마의 고통 속에 서 있는 윌슨이었다. 가면과 망토는 벗어던진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에 시로라기 하나, 아니 그 특이한 용모의 선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게 없는 것이다. 틀림없는 윌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속삭이듯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그는 확실하게 말했다. 네가 이겼다. 난 항복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도 죽은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해, 천국에 대해, 그리고 또 희망에 대해 죽은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살아온 것이다. 자, 나의 이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너 자신의 모습이다. 잘 봐라. 내 죽음에 의해 결국 네가 얼마나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는가를.